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9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3,3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00억 코스피에서 매수했지만 큰 물량 매수 없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80억, 기관 투자자 12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도 2600선을 확실하게 탈환을 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선 아래로 또 떨어졌고요. 61선을 채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수렴을 하는 듯 하지만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점점 추세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증시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나온다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숨죽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고요. 미국의 대선에 대한 이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가 끊임없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3일 정도 빠졌고, 그 전주에도 크게 또 빠졌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또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크게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계속 코스피를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지금 0.8% 정도 하락했고요. 740포인트 수준입니다. 어제 올라가는 듯 또 오늘 떨어졌고,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61선 채 넘지 못하고 계속 눌러지고 있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좀 그러한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어도 뚝 떨어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자리다. 특히 코스닥은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되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했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별로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온 거 그대로 단기간에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은 니케이도 올랐고 나스닥도 좀 좋았고요. 다우산업은 0.36%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계속 소외되고 있고, 특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좀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다 보니 증시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도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랬던 저랬던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약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6.8원 떨어졌고요. 1378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더 올라가진 않고 전에 찍었던 고점 부근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는데요. 단기간에 올라갔던 만큼 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고, 미국의 대선에 맞춰서 이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떨어지는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그래도 1,400원 근처까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은 금리에 대한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 만큼 어느 정도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매일매일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받쳐주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선 이후에, 그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 추세로 이어질 건가? 혹은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꺾으면서 진행될 건가? 그거를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럽 증시는 지금 1% 가까이,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잘 버티던 유럽 증시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음 날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번 내일 시장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어제와 유사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도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4.2%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요. 4.3%를 찍고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선에 대한 이 트럼프 승리 예상으로 국채에 대한 발행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고 또 시장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그럼 이러면 이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베팅을 하는 거에 또 이제 국채의 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매도를 마구마구 이렇게 때렸다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을 거고, 거기에 반대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아마 이러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단기의 그런 투기성의 자산으로 움직였다면 여기는 그런 이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다시 자산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국채 금리도 우리가 평소에 보던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고 다음 주 11월 5일이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대선 결과 이후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많은 매도를 이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금융투자세가 이제 언제 폐지가 되거나 혹은 진행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2025년 1월 1일부로 그러한 급격한 변동을 주는 것은 연말에 굉장히 코스피에 대한 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리셋을 시키는 과정이죠. 11월, 12월에 팔고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예 차익 실현을 진행해버려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수익금으로 매기고 2025년 1월 1일부터 거기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당연히 팔겠죠. 그죠? 수익금을 리셋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연말에 집중될 거고,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세가 그런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를 좀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50원 하락했고요. 2% 하락하면서 21,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따라서 같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장중에 이제 22,000원을 찍고 떨어졌지만 일단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가 좀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고 가격이 좀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죠. 2850원으로 지금 시간 외 거래가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실적 발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개별로 봤을 때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 집중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실적이 지금 주요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을 보기 전에 그죠?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600만 주밖에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전날과 전전날에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이때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죠? 외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이제 그러한 수급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오늘 보이지 않았고 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거래가 좀 줄었고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이렇게 21,400원으로 전날 종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21,000원 수준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고점에서 좀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또 한 번의 이 저항대를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하필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의 거래도 좀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었고요. 며칠 동안 또 조정을 받으면서 19,000원 근처까지 또 떨어뜨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대로 또 내일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릴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어떠한 시기가 될지는 우리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확장성을 계속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다음 주 미국 대선 전후로 주가 움직임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있을 MSCI 리밸런싱 때 이 에너지 테마의 이 비중이 어떻게 증가를 할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최근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그 리밸런싱 관련된 물량일 가능성이 있다면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에서는 지속적으로 연일 매도를 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도 47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1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 투자가 14만 주, 15만 주 정도 매도했고 투신 투자자는 6만 6천 주, 사모펀드가 21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투신 투자자가 그동안 많은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단기 차익을 보고 제가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오늘 같은 날에 일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우려스럽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적자 전환 이 발표가 났을 때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도 그렇고 내일 장 초반에 좀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또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트리거가 당겨질지 말지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 입장에서는 아직 부정적인 이슈가 없고요. 지금은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죠. 그래서 최근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함에 있어서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기는 2025년, 2026년 혹은 그 뒤에 있을 이제 원전 르네상스라든지 에너지 플랜트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에너지 시장에서의 수혜죠. 네, 수주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기대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실적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보겠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했죠. 12만 주 매수하면서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뭐 거의 10월달 들어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또 한 번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매수를 같이 진행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수급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를 살펴보기 전에 공매도 잔고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14만 주로 전날보다 또 조금 증가했습니다. 8만 주 정도. 뭐 최근에는 뭐 엎치락 뒤치락 크게 뭐 추세 없이 하루 늘어났다가 하루 줄어들었다가 뭐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은 물량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는 체결이 78,000주, 상환이 18,000주 정도로 사실 뭐 큰 변화 없었죠. 전날은 체결 상환이 0으로 잡혔고요. 뭐 1140만 주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JP모간에서 약하게 매도했고요. 뭐 특별한 수급 없었습니다. 전날도 이제 골드만삭스는 매수, 신한투자증권에서 8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좀 교환되는 느낌이었고요. 오늘은 뭐 신한투자증권도 매수 매도 없었고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수급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47만 주, 당일 물량이 53만 주로 또 이제 증가를 했고요. 지금 뭐 며칠 내내 지금 계속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22.86%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계속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참 수급이 붙을 때와 같은 유사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지분 이 보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내일도 또 추가로 매수를 할지, 만약에 이번 주 내내 매수를 했다면 자 11월 달 리밸런싱 때도 계속 매수를 해서 지분을 늘릴지 그러한 것들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기 기업 설명회 자료가 이렇게 IR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걸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경영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너빌리티 부문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재무 연결이 있죠.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그 다음에 부문, 그죠? 그 다음에 연결이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별도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 자체, 그죠? 본사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문이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뭐 본사가 있고 창원에 있는 공장이 있고 뭐 혹은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가 있고, 그죠? 스코다 파워가 있고 뭐 두산 비나라든지 그런 이제 베트남 이 기업이 있을 거고 미국의 이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100%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업들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이라고 하면 이제 두산 밥켓이라든지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100% 지분은 아니지만 자회사 그 계열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같이 이제 실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부문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 부문에 대한 실적이 지금 이렇게 첫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이 있고 별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별도를 먼저 봐야겠죠. 별도를 보게 되면 수주는 이번 분기에 1조 2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 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는 이제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주에 대한 큰 맥락이 좀 부족하죠. 대형 원전도 없고 뭔가 이제 가스터빈 위주로의 그런 이 기자재 수출이 좀 많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올해는 수주가 뭐 전해보다 좀 줄어드는 것으로 올 초부터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 그죠? 내년부터 해서
그 시장에 대한 확장성으로 인해서 대형 원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꾸준한 이 매출 수주로 요것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1조 6천억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이제 이 당기순이익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430억으로 요게 이제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순이익에 대한 감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서 분기만에 이렇게 큰 손실이 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이라든지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라든지 이 두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밑에 100% 지분으로 지배 기업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마 같이 실적이 묶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둘 기업이 크게 이 자산도 많이 없고, 그죠? 아직 상장도 따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 받기도 좀 애매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현금 출자라든지 현물 출자를 해줘야 되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EPC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과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리튬 이 회수를 해서 다시 만드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만들고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순이익이 좀 일부 깎이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이 프로젝트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게 막 딱 이 분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몇 분기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 이 공사가 진행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분기에 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고 손실로 잡힐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중공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사실 재무제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반 개인이 그냥 들여다봤을 때는 분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결산을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장부상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볼 텐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합계, 그죠? 길게 보는 그런 누적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플러스로 많이 잡히면서 1,800억 가까이 잡혔었고, 매출액도 전해와 거의 비슷하고, 그죠? 그래서 매출액은 조금 전해보다 줄었고 영업이익이 조금 늘었다는 것은 이 이익률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당기순이익도 좀 증가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수익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익성 높은 PJT 매출 실현과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해서 이익률이 증가했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이제 좋은 재무제표를, 개선되는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초과 청구공사 증가분 해소로 전년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배 기업들의 좀 이제 마이너스가 아마 투자금으로 잡히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연결 재무제표는 사실 크게 지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올해 이제 두산 밥켓과 두산 이 퓨얼셀이 사실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보다 마이너스로 많이 잡혔고요. 특히 두산 밥켓의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순이익이 600억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1,100억으로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두산 바켓의 지금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결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실적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에 수주를 얼마나 더 하느냐. 3분기까지 지금 3.2조가 잡혀 있는데 그 4분기에 이제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머지 수주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계약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연 이제 6.3조를 달성하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약 3.2조 정도가 수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MR에 대한 원전 기자재 수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복합 주기라든지 해외 복합 EPC, 그 다음에 국내외 단품 개보 서비스와 같은 이런 이 큰 프로젝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복합 화력 발전소에 굉장히 큰 수주가 비중이 잡혀 있고,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 원자력 발전이 크게 지금 수주에 잡혀 있지 않고 해상 풍력도 크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SMR과 원자력 발전이 크게 이제 수주가 나올 거고, 신재생에너지 쪽도 해상 풍력과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지붕 태양광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성이 바탕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 상황이죠. 근데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채코는 이미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고 25년 3월경에 EPC 건설 계약을 체결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25년 하반기에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코 원전 이제 발주까지 나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영국, UAE, 사우디, 튀르키예 등 기존 타겟 국가 대상으로 코리아 차원의 그런 수주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요거와 별도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럼 해외 다른 원전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생산에 대한 의뢰를 받고 제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K 원전에 대한 이 수주도 팀 코리아 차원에서의 수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이 고객사들로부터 오는 그 발주권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뭐 스위스, 이탈리아, 필리핀도 그렇고 모두 이제 큰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탈원전에 대한 국가들이 다시 한번 원전 발전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더라. 최근에 이 분위기 중에 가장 큰 분위기는 AI에 대한 확대,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엄청난 급증, 그걸로 인해서 필요한 기저에너지원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탈탄소가 되면서 되는 것이 원자력 발전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원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에너지원으로 SMR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으로 여러 이 SMR 기업들이 찾아왔었고요.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뭐 덴마크의 시보크 이런 여러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제작 기술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에너지 이 대형 원전에 대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 진행 사항을 보시면 체코 원전 7월 우선 협상자 대상자 되었고, 우리 국내 시장도 신규 원전 3기와 그 다음에 뭐 이제 SMR 쪽도 지금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 뭐 한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이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 3배 확대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진행을 한다면
향후 5년 동안 한국형 원전 10기 이상이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가동 원전 교체 기자재 시장 확대가 또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수명 연장과 그 다음에 미국의 이 폐쇄 원전이라든지 수명 연장에 대한 그런 기자재 공급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형 원전 신규로 10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체 파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플랜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소형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가 확실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객사고요. 그 파트너사죠. 그래서 루마니아 쪽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내에 있는 그런 뭐 스탠더드 파워라든지 그런 여러 기업들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을 검토를 하고 있죠. 단 한 가지 이제 이 경수로라는 점에서 다른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제 SMR 초입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기자재 공급권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수조 원 단위로 가지고 있고, 그 공급권을 끝내고 나서라도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주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엑스에너지도 최근에 아마존 큰 빅테크 기업에 또 5억 달러, 거의 6천억 가까이를 투자를 받았고, 그걸로 이제 워싱턴이라든지 그런 텍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에다가, 미국의 주에다가 많은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깔게 될 겁니다. 고온가스 헬륨 이 모델을요. 그래서 모듈 80메가와트 기준 60개 이상 지금 설치 예정이고,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지금 이제 향후 62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원전 에너지의 이 르네상스, 국제적인 그런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터빈도 계속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 시장은 굉장히 이 연 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국내 시장도 이 누적 5개 수주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잘 수행하고 있고요. 김포열병합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실증을 잘 했고, 가격도 좋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해외 이 다른 외산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DGT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 자회사죠. 두산 그 가스터빈의 자회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데이터 센터용으로 또 건설이 가능하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모델은 L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소까지 연결되는, 그죠? 향후 이제 수소 터빈이 개발되었을 때 그걸로 교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미국 내 가스터빈 이 전문 자회사인 DTS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미국의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을 보면 뭐 이러한 에너지사들이 있고요. 지금 많은 에너지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알아가고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아주 큰 에너지 인프라에서 많은 수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머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뭐 이건 또 이제 인적 분할 합병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별도 재무는 이제 넘어가고 이 정도로 이제 오늘 리포트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은 크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거고, 향후 이제 우리의 사업성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한 가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사업구조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또 4차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효력일이 또 연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제 외부 평가 기관을 또 추가해서
우리 외부 평가 기관 여러 개 했다. 그래서 요거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데이터고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명분을 더 넣었다. 이렇게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추가를 한 거고요. 기존 효력일이 이제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9일까지 이제 시간을 미루면서 내일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또 한 번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이 원래 금감원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브리핑에서 아마 두산 관련해서 언급을 할 건데 여기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지 오늘 갑작스럽게 또 수정을 하면서 효력일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금감원에서 또 새로운 걸 보고 11월 9일에 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고 미루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두산 밥캣이 좀 힘을 못 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결 실적도 좀 망가지는 분위기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실 원자력 발전만 투자할 게 아니라 두산 지오 솔루션이라든지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자회사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자회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느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단기간에 이제 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서 우리의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거냐 리스크를 안고 근데 리스크를 조금 이제 낮추면서 장기적인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고 최대한 지금 생산 캐파를 늘려보려고 노력하되 이 당장에 현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 대한 그런 수익에 대한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 빨리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그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내일 금감원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볼 거고 그리고 11월 9일까지 또 효력일이 밀렸기 때문에 그 다다음 주까지 한번 기간을 두고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신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수익 가치에 대한 산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를 영업 목적 보유에 대한 영업 가치를 3조 3천억으로 이 지분 가치를 잡았고 그거를 뭐 차입금하고 이런 거 다 고려를 했다라고 또 이렇게 근거를 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이 평가 금액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이라고 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두산 밥켓의 주식수가 4,600만 주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게 되면 72,729원이 된다. 그래서 현재 두산 밥켓의 주가가 합병 당시에 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46% 붙여서 이렇게 72,000원으로 우리가 쳐줘서 이렇게 이 비율을 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7조 2천억 정도로 두산 밥켓의 가치를 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적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것인지는 그 전문가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오랫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이 전문성도 없고 제가 재무제표를 그렇게 깊이 들여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확실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서 두산 밥켓의 주가를 72,000원 정도로 잡아서 지금은 추진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큰 시황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뭐 장 초반에 잠깐 떨어졌다가 또 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혹은 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부족하다면 그대로 또 유지되지 않을까
결국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투자사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지금 이 업계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시간의 프리마켓 4.3% 올라가면서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좀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기다려 볼 거고요. 우리가 길게 투자해서 지금은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